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43살이 된 여자이고 몇 년 동안 제게 너무 많은 일들이 있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됐어요. 몸도 몸이지만 마음의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었거든요. 저는 남편보다 3살이 많은 연상인데 결혼을 좀 늦게 했어요. 어차피 늦은 결혼이었기에 신중하게 하고 싶었고 남편도 제 생각과 비슷해 만나게 되었어요. 남편은 과거에 시어머니 때문에 파혼을 한번 했는데 그 이후로 장가를 안 가겠다고 결심을 했대요. 그러니 시어머니는 남편의 이런 선언으로 본인이 죄인이 된 것처럼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심정으로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저랑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땐 이것저것 따지지도 않고 바로 결혼 허락을 하셨어요. 남편 바로 밑에 있는 시누와 시동생도 저를 격하게 반겨주었고요. 어쩌면 결혼하기 전부터 신혼 때까지의 이 기간이 시댁 식구들과 제일 호시절이 아니었나 싶어요. 비극은 막내 시동생이 혼전 임신으로 결혼을 하겠다며 동서를 데리고 왔을 때부터 비극이 시작되었거든요. 시어머니는 시동생과 동서의 혼전 임신이 못마땅하다고 하셨지만 어찌됐든 막내 아들까지 장가를 가게 되었으니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하시며 제게 몇 번이나 당부를 하셨어요. 얘 큰애야. 이제 재석이도 철을 데리고 오니까 네가 집안의 큰 며느리로서 중심을 잘 잡고 동서 챙겨가며 형제끼리 우애 상하는 일 없도록 옆에서 잘 감싸줘라. 원래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니까 여자가 지혜롭게 잘 감싸주고 옆에서 조언해주고 하면 남자들은 다 따라하게 돼 있어. 근데 내가 봤을 땐 큰애 네가 여태까지 한 걸 보면 동서가 들어와도 잘할 것 같구나. 네, 어머님. 저도 동서 들어오면 친하게 잘 지낼게요. 제가 여자 형제가 없잖아요. 그래서인지 동서한테 언니처럼 잘 챙겨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어머님. 그래, 뭐 네가 워낙 잘하니까 며느리들끼리 합심해서 잘해보거라. 그동안 너도 혼자서 시댁일하는 거 얼마나 힘들었었냐? 이제 동서 들어왔으니까 동서한테 큰 소리도 좀 치고 못하면 혼도 좀 내고 그래라. 알았지? 시어머니는 동서에게 잘해주는 것도 잘해주는 거지만 제가 더 손윗사람이니 기강을 잡으라고 하셨어요. 만약 본인이 죽고 없으면 제가 형님이자 시어머니 역할까지 해야 된다면서요. 하지만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요? 그렇게 했다간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나는데 어른 노릇하는 거냐며 꼰대 소리밖에 더 듣죠. 그래서 저도 되도록이면 공평하게 하려고 했어요. 효도든 시댁일이든 가능한 한 똑같이 해서 누가 못했네, 잘했네, 뒷말 없이 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동서랑 형님이 있는 주변 지인들에게도 조언을 들었는데 아무래도 동서지간에는 보이지 않는 경쟁이 있다며 시댁에다 특출나게 잘하지도 말고 못하지도 말고 적당히만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모든 조언을 다 새기고 동서를 만나게 되었어요. 시동생은 동서의 배가 더 부르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결혼식을 올려야 된다며 급하게 시댁으로 인사를 왔고 저도 남편과 함께 시댁에 가게 되었죠. 이미 혼전 임신으로 시어머니에게 점수를 많이 깎인 동서는 집에 들어오면서부터 기가 죽어있는 얼굴이더라고요. 고개도 못 들고 시어머니 눈도 못 쳐다보길래 제가 대신 동서를 밝게 맞아주었어요. 우리 집에 처음 온 손님이고 이제 가족이 될 사람인데 이렇게까지 쌀쌀맞게 냉대할 필요는 없잖아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식사를 하는 동안에도 표정이 안 좋았고 돌아가신 시아버지 이야기까지 하며 보수적인 네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아마 무덤에서 나왔을 거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신우는 동서의 행동을 하나하나 예의주시하고 있었죠. 동서가 조금이라도 실수를 하면 마치 당장이라도 잡아먹을 듯한 표정을 하면서요. 아휴, 누가 시자 들어간 사람들 아니랄까봐 시어머니 신우는 그렇게 분위기로 동서를 잡고 있었어요. 시동생도 안절부절하길래 제가 겨우 별별 이야기를 다 꺼내며 식사를 이어나갔죠. 그런데 식사가 끝나갈 때쯤 시동생이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 엄마, 사실은 이 사람 이제 막 졸업한 사람이에요. 근데 애 낳으면 바로 취직하기로 했어요. 뭐? 야, 너 그럼 여태 거짓말했던 거야? 아니, 네가 네 여친 뭐 직장 다닌다고 했잖아. 엄마, 이 새끼가 아주 미쳤어. 사고 쳐서 결혼하는 것도 모자라 거짓말까지 한 거 아니야. 누가 거짓말하라고 시키디? 저기요, 그쪽이 시켰어요? 아이씨, 누나는 좀 가만히 있어. 뭐 알지도 못하면서 왜 이렇게 큰 소리야? 그래서 지금 얘기하려고 하잖아. 아이, 재석아, 너 그게 무슨 소리야? 네 처될 사람이 이제 졸업을 했다니. 그럼 뭐 대학생이었다는 거야, 뭐야? 아니, 이 사람 로스쿨 졸업하고 이번에 변호사 시험까지 다 붙었어요. 내가 거짓말한 건 잘못한 건데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이 사람 직업도 없고 변호사 시험 준비하고 있는데 내가 이 사람이랑 결혼한다고 하면 엄마가 허락 안 하실까봐 할 수 없이 거짓말한 거예요. 그러다 갑자기 아기까지 들어선 거고요. 죄송해요. 아니, 그럼 지금 변호사가 됐다는 거야? 변호사 자격증이 나왔다는 거야? 여태 거짓말해놓고 나보고 그걸 어떻게 믿으라는 거냐? 그러자 동서가 거실 쪽으로 가더니 본인 가방에서 서류를 한 뭉치 꺼내가지고 와선 시어머니에게 건네더라고요. 보니까 시동생 말대로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합격증과 변호사 자격증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 증거 사진들까지 보여주는데 동서는 그걸 보여주며 면목 없다고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변호사가 돼서 취직까지 하고 찾아뵙고 싶었는데 생각지도 못한 임신이 되는 바람에 이렇게 부족한 모습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다며 너그럽게 양해를 해주시면 좋은 며느리가 되겠다고 하는데 그 소리를 듣는데 시어머니를 비롯해 온 가족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시동생의 거짓말도 거짓말인데 그것보다 동서가 변호사라는 게 더 놀라웠죠. 동서와 시동생은 그렇게 모든 진실을 다 이야기하고 본인들의 미래 계획까지 이야기하더라고요. 시동생이 공기업에 다니는데 동서가 사는 지역하고 거리가 꽤 돼서 일단은 주말 부부로 지내기로 했대요. 아무래도 동서가 임신도 했고 갑자기 본인이 살던 지역이 아닌 다른 곳에서 살면 우울증이 올 수도 있으니 일단은 친정집에서 태교하며 지내다가 출산하고 나서 시동생이 있는 곳으로 가 집 얻어서 살 거라고 하더라고요. 원래 시어머니 성격이라면 동서한테 직장도 안 다니는데 시동생 따라 내려가라고 하고도 남을 뿐인데 얼굴색을 싹 바꾸며 니들이 편한 대로 하라고 하더군요. 임신까지 한 몸인데 스트레스 안 받는 게 제일 중요하다면서요. 그리고 신우도 시어머니 말에 힘을 실으며 본인도 임신해봐서 안다고 갑자기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살면 미쳐버린다고 차라리 살던 곳에서 애까지 낳고 내려가라고 하더라고요. 불과 1시간 전까지만 해도 미쳤냐느니 거짓말쟁이라느니 했던 사람들이 말이에요. 그렇게 동서와 시동생이 가자마자 시어머니와 신우는 방방 뛰며 호들갑을 떨었어요. 내가 살다 변호사 며느리를 다 본다. 아니 변호사였음 증작 이야기를 하지. 그럼 내가 이렇게까지 안 하지. 아유, 이거 완전히 모양새도 다 구기고 무식한 시어머니처럼 보였을 거 아니야. 이걸 어쩐담. 아니 재석이 걔는 나한테라도 미리 귀뜸을 해줘야지. 왜 아무 소리도 안 해?
그러니까 엄마, 우리 이제 어떡해? 아, 난 그것도 모르고 아주 눈에 불을 켜고 걔 쳐다보고 있었는데. 아, 우리가 갑자기 잘해주면 너무 티나려나? 아, 그럼 누가 봐도 속 보이잖아. 제이, 너도 그런 건 좀 고쳐라. 속 보이는 짓을 안 하면 되잖아. 그리고 누가 아냐? 재석이가 일부러 너랑 엄마 시험해 보려고 자기 와이프 변호사라고 말 안 했는지. 함튼 엄마도 과거에 했던 실수 반복하기 싫으면 조심하세요. 재석이까지 다 된 밥에 재 뿌리지 마시라고요. 사람만 좋으면 됐지. 변호사든 아니든 뭐가 그렇게 중요해. 남편 말대로 시어머니와 신우 행동은 너무 속보이는 짓이었어요. 시어머니는 그런 남편의 뒷모습에 대고 혀를 끌끌 차며 속 좁은 놈이라고 아직까지도 전에 파혼한 거 가지고 저러고 있다고 하셨죠. 남편이 저렇게 알아듣게 얘기를 해도 시어머니와 신우는 듣는 둥 마는 둥 하며 변호사 며느리 봤다는 거에만 신이 나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법 관련된 거는 문제 없겠다며 법원 갈 일 있으면 무조건 우리 며느리 찾으면 되겠다고 하는데 한결 낫겠다며 조화를 하셨어요. 역시나 동서가 결혼을 하고 이 집안 사람이 되자 시어머니는 더 속보이는 행동을 하셨는데 동서에게 손 하나 까딱하지 말라고 하시더군요. 동서가 임신을 했으니까 저한테도 동서한테 일하라 소리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물론 저도 임신한 동서에게 일하라고 할 생각은 없었어요. 단지 시어머니의 속보이는 행동에 어이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착한 동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도와서 뭐든 하려고 하더라고요. 형님, 제가 형님한테 제일 감사했던 게 뭔지 아세요? 저 처음 시댁 인사 왔을 때 그때 다른 식구들은 다들 절 잡아먹을 듯이 쳐다보는데 형님 혼자 저를 제일 밝게 맞아주셨어요. 전 아직까지도 그때 형님의 미소를 잊지 못해요. 아마 형님이 안 계셨더라면 저 정말 막막했을 거예요. 그때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저 이 은혜 죽을 때까지 잊지 않으려고요. 무슨 일 있음 제가 제일 먼저 도와드릴게요. 그게 뭐라고 당연한 거지. 우리 식구 되는데 당연히 밝게 맞아줘야지. 우리 시어머니가 겉모습은 인상도 좀 세고 실제 성격도 좀 센데 살다 보면 많이 익숙해지더라고. 그러니까 동서도 혹여나 어머님한테 상처받는 일 생겨도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속상할 땐 언제든 나한테 이야기해. 나도 잘 들어줄게. 우리 같은 며느리들로 잘 지내보자. 여느 동서지간처럼 질투와 경쟁이 난무할 수도 있었겠지만 서로 배려하고 지내면 잘 지낼 수 있겠다 생각했어요. 하지만 사람이든 상황이든 겪어봐야 한다는 말을 얼마 못 가 바로 체감할 수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동서사랑은 날로 갈수록 점점 더 심해졌고 시어머니의 기세를 등에 입은 동서도 점점 변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알고 있던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아니면 원래 이랬던 사람이었는지 모르겠네요. 한 번은 시댁 일로 온 가족이 모이게 됐는데 시댁에 가니 시어머니도 안 계시고 모이기로 한 시간이 훌쩍 지났는데도 신우랑 동서가 오질 않더라고요. 시어머니한테 연락을 해 어디 계시냐고 물으니 급한 볼일이 생겨 갑자기 나왔다며 장은 받아놨으니 저보고 먼저 식사 준비를 해놓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영문도 모른 채 혼자 10인분이 넘는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한 2시간 정도 지났을 때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시무랑 신우, 동서가 다 같이 들어오는 겁니다. 알고 보니 저만 빼고 셋이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고 왔다는데 동서는 시모가 사준 캐시미어 코트를 이리저리 입어보더니 출산 선물로 받은 거라며 너무 예쁘지 않냐고 서로 깔깔거리고 웃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열이 받아서 동서에게 그 옷 빨리 벗고 음식 준비하는 거나 도우라고 했어요.
그러자 동서가 저를 한번 빤히 쳐다보곤 시어머니한테 어머님, 제가 이걸 해야 돼요? 저 방금 쇼핑 다녀와서 피곤하고 컨디션도 안 좋은데 방에 들어가서 좀 쉬면 안 돼요? 보아하니 음식 준비도 얼추 다 됐는데 제가 할 게 뭐가 있겠어요? 어머님이 보시고 판단 좀 해주세요. 그러니 시어머니는 동서를 방으로 떠밀며 예, 이왕 네가 한 거 다 해라. 손님들 오면 네가 했다고 하면 되지. 둘째가 거들면 이 많은 음식들 네가 다 하고 둘이 같이 한 게 되잖냐. 이왕 칼 뽑은 거 네가 마무리하고 너 혼자 칭찬받아. 그럼 됐지. 뭘 둘째까지 하라고 해? 늘 이런 식으로 점점 제게 모든 일을 떠맡기니 저 또한 이런 시댁과 점점 멀어지게 되었어요. 한 달에 한 번 있는 시댁 식사도 참석하지 않게 되고 시모에게 연락하는 일도 뜸해지게 되었죠. 그럴수록 시모도 저보다 동서와 더 가까워졌어요. 그러니 저는 자연스럽게 시모한테 눈엣가시가 되어 온갖 트집을 다 잡혀야만 했죠. 첫 번째로는 임신이 문제였는데 제가 나이가 많다 보니 임신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 결국엔 남편과 상의를 해서 포기하게 되었는데 시모는 그걸로 제가 동서보다 잘하는 게 뭐냐며 너는 여자도 아니라는 말을 하셨죠. 언제는 혼전 임신해서 시집 오는 동서 보고 싸구려라며 정초가 없다고 제 앞에서 온갖 욕을 하셨으면서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잘난 변호사 동서보다 못한 직업이 문제였는데 전 평범한 회사를 다니면서 주말에는 이것저것 일이 잡히는 대로 알바를 했어요. 아무래도 회사 월급으론 부족해 이렇게라도 주말 알바를 해서 제 용돈벌이는 해왔죠. 신혼 초 땐 이런 제 모습을 보면서 시어머니는 무척이나 안쓰러워하고 미안해 하셨는데 동서가 들어오고부턴 저보고 회사와 알바를 병행하면서도 버는 돈이 그것밖에 안 됐냐고 타박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알바를 하다 생각지도 못한 아주 큰 사고를 당하게 되었어요. 저는 주로 단기 알바를 해서 특별한 근로계약 없이 일당을 받으며 주먹구구식으로 일을 해왔는데 한 번은 새로 지어진 건물에 청소일이 들어와 청소를 하러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지하 청소를 다 마치고 나오다가 쇳덩이로 된 파이프들을 맞으면서 다리를 못 쓰게 되는 사고를 당했어요. 지어진 지 얼마 안 된 건물이다 보니 자재들이 정리가 안 돼 널브러져 있었거든요. 게다가 하필이면 그때 핸드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저는 한참 뒤에나 구조가 돼 가까스럽게 응급실에 갈 수 있게 되었어요. 만약 바로 병원에 갔다면 이렇게까지 다리를 못 쓰게 되는 상황은 안 왔을 텐데 골든타임을 놓쳐버린 거죠. 저는 다리를 쓰지 못한다는 말에 어떻게든 고칠 생각만 했지 나중이 돼서야 보상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남편과 함께 건물 주인을 찾아갔어요. 하지만 건물 주인은 본인 탓이 아니라며 자재를 거기에다 둔 시공업체 탓이라며 시공업체를 찾아가라고 했고 시공업체는 건물 주인의 탓으로 돌리며 둘 다 나몰라라 하는 상황이 오게 되었죠. 게다가 건물 주인은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도 않았고 4대 보험도 가입하지 않았으니 산재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배째라는 식으로 드러눕는데 법이라고는 아무것도 모르는 저희 부부는 변호사인 동서에게 연락을 하였어요. 서로 미우나 고우나 해도 가족이고 안 좋은 일을 당하게 됐으니 당연히 동서가 법적으로 자문해 줄 거라 생각하고 했어요. 저희 부부 또한 변호사인 동서가 있어 얼마나 든든하고 천군만마를 등에 진 기분이었는지 몰라요. 저희 남편은 아직 해결된 것도 아닌데 벌써 승소를 한 기분 같다며 절 안심시켜 주었죠. 그래도 이럴 땐 가족이 최고야. 우리 재수 씨한테 도움받아서 내가 당신 다시 걸을 수 있게 할게. 못난 남편 만나서 돈 벌다가 당신이 다친 건데 내가 끝까지 싸워서 당신 고쳐줄 거야.
그러니까 당신도 포기하지 말고 희망 잃지 마. 당신 다시 걸을 수 있을 거야. 알았지? 알았어, 여보. 나도 포기하지 않을게. 고마워. 그렇게 온갖 희망을 안고 동서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몇 통화를 해도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혹시 바쁜 일이 있나 싶어 동서에게 문자를 남겼어요. 기니 할 얘기가 있으니까 이 연락 보면 꼭 전화 달라고요. 그러니 몇 시간 뒤에 동서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역시나 첫 마디부터 찬바람이 쌩쌩 불었죠. 저 바쁜 사람이에요. 무슨 일이신데요? 동서 잘 지내고 있지? 저 다름이 아니라 내가 일하다 사고를 당해서 다리를 못 쓰게 됐는데, 아니,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 했다고 그쪽 책임자가 책임을 질 수 없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래서 뭐요? 그래서 저보고 좀 해결해 달라고 전화하신 거예요? 형님, 저 되게 바쁜 사람이에요. 가족이라고 그런 거 아무렇지 않게 해결해 달라고 하는 거 요즘 같은 시대엔 아주 결례해요. 그러니까 저한테 부탁하지 마시고 그쪽으로 유능한 변호사 찾아가서 정정당당하게 변호사 수임료 내고 해결하세요. 저도 떳떳하게 저한테 돈 내고 찾아오는 의뢰인들만 받고 있거든요. 안 그래도 일 때문에 바빠 죽겠는데 이런 걸로 전화하지 마세요. 부재중 전화가 몇 통이나 찍혀 있어서 시어머니 돌아가셨는지 알았네. 아니, 동서 변호사잖아. 맨날 법정 끼고 사는 사람인데 법적인 자문 구해주는 게 그렇게 어려워? 가족끼리. 그리고 이 일로 재판하게 되면 내가 당연히 동서한테 수임료 줄 텐데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해. 옛날에 맨날 입버릇처럼 무슨 일 생기면 동서가 날 제일 먼저 도와줄 거라고 은혜 갚는다고 했으면서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해. 나 좀 도와줘, 동서가. 형님, 저는요, 그런 얘기 한 것도 기억이 안 날 뿐더러, 막말로 형님 다리 못 쓰게 된 게 내 탓이에요? 형님이 잘못하다 다쳐놓고 왜 이제 와서 나한테 해결을 하라고 하냐고요? 아니, 내가 하라고 시켰어요? 왜 나한테 이러냐고요? 또 한 번 전화했다간 업무방해로 신고할 테니까 전화하지 마세요. 그리고 공짜 좀 좋아하지 말고요. 동서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고 저는 살다 가족한테 남보다도 못한 이야기를 듣게 돼 어처구니가 없어 눈만 껌뻑거렸어요. 남편은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동서의 말에 가만히 안 두겠다며 언성을 높여 길길이 날뛰었는데 너무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가뜩이나 변변치 않은 제 상황에 몸까지 아프니 이런 무시를 받는구나 싶었고 제 스스로가 한없이 바닥으로 치닫는 기분이었어요. 그땐 동서한테도 화가 났지만 가진 거 없는 제가 그런 동서한테 매달렸다는 사실이 더 화가 났어요. 내가 내 남편이 잘났더라면 이런 소리를 들었을까 싶어 억울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러던 중 몇 분 뒤에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시어머니 전화가 오는 걸 보니 동서한테 이야기를 다 들었나 보다 싶었죠. 아무래도 무슨 일인지 걱정이 돼 자초지종을 물으려고 전화를 하신 것 같아 저는 울다가 바로 전화를 받았어요. 네, 어머님. 너 우냐? 아니, 왜 울고 있냐? 너 혹시 네 동서가 네 일 안 봐준다고 했다고 그게 서운해서 울고 있냐? 아니, 그게 서운해서 눈물이 나는 거냐고? 어머님, 전화하자마자 그게 하실 말씀이세요? 어머님, 저 이제 더 이상 걸을 수가 없대요. 다리를 못 쓴대요. 근데 전화해서 하시는 말씀이 왜 동서한테 그런 얘기 했냐고 따지시려고 전화하신 거예요? 아휴, 얘, 네 동서 변호사다, 변호사. 아주 바쁜 사람이라고.
아니 변호사가 일이 좀 많냐? 맨날 야근에 새벽 3시에 집에 들어온댄다. 그렇게 바쁜 앤데 그런 애한테 네 일 좀 봐달라고 부탁을 해? 그것도 가족이라고 공짜로? 걔는 큰 사건들, 돈 많이 주는 사건들만 맡아서 안 된다. 그런 애가 네 일 해결해줄 시간이 어딨냐고. 그 시간에 돈 많이 주는 사건을 하나 더 하겠지? 나도 변호사 며느리 둔 시엠이지만 무슨 부탁을 못해. 내 주변 친구들이나 개모임 회원들이 법적으로 뭐 물어봐도 우리 며느리 바빠서 못 물어본다고 그래. 근데 시애미도 못하는 걸 네가 뭐라고 동서한테 연락을 해서 그런 부탁을 해? 너 네 동서한테 돈 많이 줄 능력 있으면 연락하고 그렇지 않으면 귀찮게 하지 마. 그렇지 않아도 몇 달 뒤에 독립해서 변호사 사무실 차린다고 정신없는데 왜 네가 거기에 초를 치고 있어? 연락하지 마라. 알겠냐? 어머님, 정말 너무하시네요. 정말 너무하세요. 제가 지금 어떤지는 하나도 물어보지 않고 잘난 변호사 동서 편만 드시는 거예요? 아무리 동서가 변호사라고 해도 사람이 먼저죠. 인생 포기하고 싶은 사람 앞에서 그게 할 소리예요. 어머님, 원래 이런 분이셨어요? 그럼 그렇게 잘난 동서만 며느리로 여기고 평생 사세요. 저도 어머님 며느리 안 할 테니까요. 이 시간 이후부터 저는 어머님 며느리 아니니까 연 끊고 살아요. 뭐라고? 너 지금 시애미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냐? 이게 아주 아프다더니 눈에 뵈는 게 없네. 네가 이러고도 재웅이가 가만히 있을 것 같냐? 내가 당장 재웅이한테 전화해서 네가 한 말 전부 다 들려줄 거다. 내가 녹음도 다 해놔서 너 빼도 박도 못해. 네가 내 며느리 안 한다면 하지 마. 나도 우리 재웅이랑 너 당장 이혼시킬 거니까. 그러자 옆에 있던 남편이 제 전화를 가로챘고 시어머니한테 한바탕 난리를 피우더라고요. 내가 아직도 10살짜리 꼬맹이로 보이세요? 엄마가 뭔데? 엄마가 뭔데? 나랑 이 사람이랑 이혼시킨다고 하냐고요? 사람이 다쳤다는데 제일 먼저 어떠냐고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내가 다쳤어도 이랬을 거예요? 이게 엄마 본 모습이라면 여태 엄마 소리 하면서 살았다는 것 자체가 창피하고 나쁘끄럽네요. 이제라도 엄마 본 모습 알게 됐으니까 나도 이제 더 이상은 엄마한테 연락하는 일 없을 거예요. 재석이네 부부랑 제인의 부부만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사시면 되겠네요. 안녕히 계세요. 남편도 전화를 끊자마자 오열을 했고 시어머니가 본인 인생을 망치려고 한다며 저한테 이런 소리 듣기 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더라고요. 자기 엄마지만 평생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라며 아무리 부모고 엄마지만 이런 사람과는 연을 끊는 게 맞는 것 같다고 하였어요. 물론 처음엔 힘들겠지만 저랑은 평생을 같이 살아가야 하는 동반자니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했죠. 저희 남편이지만 이런 모습에 제가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부모 자식 간에 연을 끊는다는 게 말이 쉽지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저라고 남편이 본인 엄마랑 이렇게까지 싸우고 연을 끊는다는 게 마음이 좋지만은 않았지만 강단 있는 남편 덕분에 든든하게 시댁 신경 안 쓰고 치료와 법적인 싸움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 못 가 거의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 시어머니가 저를 찾아왔어요. 일부러 핸드폰 번호를 바꿨는데 연락이 안 되니 집까지 찾아온 모양이었죠. 그리고 그때 시모는 제 소식을 거의 다 알고 있었는데 다 알 수밖에 없었던 게 제가 신혼 초에 시어머니 친한 사람한테 보험을 들었었거든요. 근데 다치면서 그 보험 설계사랑 연락을 자주 하다 보니 자연스레 시모 귀에도 제 소식이 들어간 것 같았어요. 시모는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제 안부를 묻더라고요. 잘 지내고 있었니? 몸은 좀 어때?
요즘 재활치료 받으러 다닌다고 정자가 그러더라. 그리고 소송까지 했다면서 잘 해결됐다고 들었다. 그동안 고생 많았지. 미안하다. 그때 내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었는데 미안해 정말. 아니 어머님 갑자기 왜 그러세요? 왜 이제 와서 이러세요? 뭐 때문에 찾아오신 거예요? 무슨 이유로 오신 거냐고요? 큰애야, 이러지 말아라. 나 무슨 이유 있어서 온 거 아니다. 너한테 사과하고 싶어서 온 거야. 나 많이 아프다. 나도 아프니까 이제야 네 마음을 알 것 같아. 그래서 왔어. 너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하려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프시다니요. 설마 몸 아파서 저한테 오신 거예요? 왜요? 동서가 어머님 병간호 안 해준대요? 아님 아가씨가 며느리들한테 가서 병간호 받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오신 거예요? 시모한테 아프단 소리를 들으니 저도 모르게 너무 화가 났고 소리를 치며 막 쏘아붙였어요.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내가 유방암인데 암 진단 받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평생 가보지도 않은 교회에 갔다. 근데 거기 목사님이 그러더라. 며느리한테 가서 진심으로 사과하고 기도하고 뉘우치라고. 그래야 용서받을 수 있다고. 그래서 온 거야. 너한테 진짜로 사과하고 싶어서. 내가 염치가 없어서 용서까진 바라지 않아. 근데 사과는 받아주면 안 되겠니? 시어머니는 제 앞에 무릎을 꿇어 제 다리를 붙잡으며 미안하다 사과를 했고 어떻게 하면 받아주겠냐고 엉엉거리며 우시는데 저는 이러지 말라고 이제 와서 이 사과가 무슨 소용이냐며 휠체어로 시모를 밀치고 매몰차게 가버렸어요. 솔직히 그땐 시어머니도 제가 받았던 상처를 똑같이 받아봤으면 했고 사과는 받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시모는 매일매일 저를 찾아와 용서를 구하며 사과를 했어요. 저는 그런 시모에게 소리도 질러보고 갖은 모진 말도 해보고 경찰에 신고도 해봤는데 시어머니는 굴하지 않으셨죠. 그러니 결국 저도 이런 시어머니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게 되었어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시어머니는 저한테 한 1000번은 넘게 사과를 하러 오셨거든요. 그리고 제일 사과를 받고 싶었던 동서도 시어머니의 불호령으로 사과를 하러 왔는데 시어머니를 용서하니 자연스레 동서도 용서가 되었어요. 동서 또한 동업으로 변호사 사무실을 차렸다가 망하면서 본인이 얼마나 자만했는지 반성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번에 다시 한번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한다는데 이번에는 혼자 하는 1인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한다며 몇 달 뒤에 있을 개업식에도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랑 남편은 다시 시댁 가족들과 어울리게 되었고 저는 몇 달 뒤에 있는 동서의 개업식에도 가게 되었어요. 시모도 하루 전날 연락이 와선 개업떡도 맞췄으니 와서 같이 먹자고 하였죠. 그렇게 저는 출근한 남편 대신 봉사해 주시는 분의 도움으로 차를 타고 혼자 동서 사무실에 가게 되었는데 도착하니 벌써 시어머니랑 동서가 엄청 분주하게 근처 가게에 명함도 돌리고 떡도 돌리고 있더라고요. 둘 다 바쁘다 보니 약간 예민해져 있었고 저도 뭐라도 도와주고 싶어 시어머니한테 떡이라도 접시에 담겠다고 했어요. 그러니 시어머니가 알아서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하필이면 그날 CCTV까지 설치를 하러 업체 직원도 와 있어 정신이 없긴 했죠.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급하게 일을 하다 보면 실수를 하니 저는 불편한 몸이지만 최대한 조심스레 땀까지 흘리며 일을 돕고 있었어요. 근데 이런 제 모습을 지켜보던 동서의 엄마가 제게 와선 제 손을 탁 치더니 이렇게 할 거면 그냥 도와주지 말고 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언제 다 하냐고 놀러 왔냐며 이런 거 도와줄 생각하지 말고 본인 딸한테 빨리 돈이나 보태주라고 하는데 저는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무슨 돈을 보태주냐고 물었고 생각지도 못한 얘기를 동서의 엄마한테 듣게 되었어요. 아니 그쪽이 그랬다면서 내 딸 사무실 차리면 투자해준다고. 뭐 그쪽이 산재 타고 보험회사에서도 돈 나와서 그 돈으로 투자한다고 했다며. 줄 거면 빨리 줘야지. 뭘 그렇게 뜸을 들이고 있어? 네? 아니 누가 그런 말을 해요? 내가 그 돈을 동서한테 준다고 누가 그런 말을 해요? 누가 하긴 자기 시어머니랑 내 딸이 말해줬지. 아니 왜 이제 와서 딴소리를 해? 알고 보니 시어머니와 동서는 제 돈을 노리고 저를 어떻게든 꼬드겨 제 돈을 가져가려고 여태 미안하다는 사과를 하며 연기를 했던 거였어요. 그리고 밖에 나갔다 들어온 시어머니와 동서에게 저는 이게 대체 무슨 소리냐고 난리를 쳤죠. 그러니 시어머니는 다 탄로가 났다는 듯 본색을 드러내며 그냥 나가라고 제가 탄 휠체어를 막 밀기 시작하는데 제가 이렇게는 못 나간다고 버티고 있었어요. 그러자 시모가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간다며 왜 이렇게 굼뜨냐고 제 휠체어를 막 발로 차는데 저는 그 자리에서 넘어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넘어질 때 책상을 붙들고 넘어졌는데 그 바람에 책상 위에 있던 개업떡이 전부 다 쏟아지게 되었죠. 근데 시어머니와 동서 엄마는 제가 넘어진 것보다 그 떡이 바닥에 쏟아진 걸 더 아까워하더라고요. 누구 하나 절 일으켜줄 생각도 안 하고 혀만 끌끌 차고 있는데 그때 보다 못한 CCTV 업체 직원이 절 일으켜 세워줬어요. 근데 바닥에 웬 명함을 하나 떨어뜨리더니 귓속말로 제게 떡 안에 있는 명함을 얼른 챙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곤 감사하다는 말을 들을 새도 없이 설치가 끝났다며 휙 가버렸는데 저는 그 사람 말대로 바닥에 떨어진 명함을 얼른 집었고 집에 오자마자 그 명함에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을 하였어요. 그러니 저를 도와줬던 그 업체 직원이 전화를 받더라고요. 그 사람은 본인이 저희 동서와 동서 엄마를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 둘의 실체를 알려주겠다며 만나서 보여줄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반신반의로 남편과 그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보여준 영상엔 정말 충격과 경악이 가득한 동서의 실체가 있었어요. 알고 보니 동서는 여태 변호사를 사칭한 꽃뱀이었고 동서 엄마 또한 진짜 엄마가 아닌 주점의 마담이었어요. 그 영상엔 동서랑 동서 가짜 엄마가 하는 이야기가 다 녹음되어 있었는데 정말 가관이더라고요. 동서가 그 가짜 엄마한테 이렇게 사기쳐도 안 걸리는 게 확실하냐고 물으니 그 가짜 엄마가 하는 말이 내가 이렇게 해서 우리 애들 시집 많이 보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격증 같은 거랑 사진 위조하는 건 일도 아니라고 시집 가서도 돈 필요하면 야근한다고 거짓말하고 일하러 나와도 안 걸린다는 말까지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감쪽같이 속였는지 정말 입이 안 다물어질 정도였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변호사 사무실을 사칭한 그곳도 온갖 더러운 짓을 하는 장소로 써온다는데 제게 명함을 쥐어준 그 남자도 몇 년 전에 본인도 똑같이 당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동서를 찾으러 방방곡곡을 다녔다는데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저희 시동생과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려고 했대요. 그리고 동서가 사칭한 그 사무실도 증거 자료가 있어야 하니 본인이 벌받을 거 생각하고 업체 직원인 마냥 불법으로 CCTV를 설치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마침 그곳에 제가 있었고 저한테 이 사실을 알리려고 몰래 명함을 준 거라고 했어요. 그 남자도 얼마나 분하고 억울하면 숨이 넘어갈 듯 울면서 이야기를 하더군요. 근데 그 남자가 더 분노했던 게 거기서 저희 동서와 몇 번이나 눈이 마주쳤는데도 동서가 본인을 못 알아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동서를 보니
화가 더 치밀었다고 했어요. 그렇게 저랑 남편은 그 남자에게 건네받은 영상을 가지고 시댁으로 갔고 그 남자는 경찰서로 갔어요. 아마 동서는 사기랑 사칭으로 실형을 살 수도 있을 거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이 모든 사실이 밝혀지자 변호사 노래를 불렀던 시어머니는 그제야 땅을 치며 후회를 했고 시동생은 이 사실을 알자마자 친자검사부터 했는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시동생 아들은 친아들이 맞다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그런 친손자를 본인 몸이 아픈데도 돌봐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되었고요. 변호사인 줄 알았던 며느리가 사실은 밤의 여자였으니 그런 여자의 자식을 키워야 되니 얼마나 분통이 터지겠어요. 저는 그런 시어머니 보고 뿌린 대로 거두는 거라 생각이 들었어요. 뿌린 대로 거두는 거라 생각이 들었어요. 시동생이 이혼 소송이며 동서 관련된 일로 경찰서에 왔다 갔다 할 때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찾아온 적이 있었는데 반찬이며 사골이며 뭐 관절에 좋은 영양제 같은 걸 사왔더라고요. 저 그런 시어머니 앞에서 보란 듯이 전부 다 쓰레기 봉투에 담아 갖다 버리시라고 던져버렸어요. 이제 와서 있던 게 무슨 소용이냐며 한 번만 더 왔다간 이것보다 더한 미친 짓도 할 테니까 그거 보고 싶으면 오시라고 했네요. 그날 이후 저희 부부는 당연히 시댁이랑은 영영 연을 끊었고 전세 계약이 끝나는 대로 시댁 식구들 모르는 곳으로 이사까지 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직도 시어머니랑 동서 그 여자에게 당한 일들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깰 정도로 분하고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 시모랑 동서 또한 제가 받았던 고통만큼이나 똑같이 벌받고 똑같이 겪어봤으면 좋겠어요. 사람에 대한 증오와 악이 이 정도로 클 수 있다는 걸 살다 시댁 식구들한테 처음 느껴봤어요. 남편도 본인 식구들 때문에 늘 제게 면목 없다, 죄인이다 하며 죄책감을 갖는데 그 사람들이 잘못한 거지 당신은 잘못한 게 없다며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매번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저희 부부 이제 가족이라곤 정말 둘밖에 없는데 서로 위하며 아껴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도 재활치료 열심히 받아 휠체어 신세를 벗어나 두 발로 걷진 못해도 지팡이로 걷는 날이 오도록 열심히 치료받으려고요. 여러분들도 저처럼 억울한 대우 받으며 분하게 살지 마시고 본인을 존중해주고 아껴주는 사람들과 함께 하세요. 그러기에도 인생은 짧은 것 같더라고요. 제 속 답답한 이야기 들어주시고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추운 겨울 감기 조심하시고 따뜻한 연말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도 찾아뵙겠습니다.